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기업 이야기 집중적으로 들려드리는 순서가 되겠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김상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 얘기인데, 기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그 여의도에서는 대북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워낙 많은 그 메이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을 접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제일 먼저겠고 주말에 이제 대북 리스크라는 게 잠깐 나왔는데 여쭤보는 게 도일이는 아니지만 네. 김상표 팀장이 눈을 마주치니까 갑자기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어떻게들 파악하던가요? 작년 올해 그 주식시장의 악재들이 정말 쉼 없이 나왔는데요. 이제 좀 둔감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그 10월과 올해 5, 6, 7, 8월 두 번의 주식시장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MSCI 그 정기 변경, MSCI 포트폴리오 변경에 있어서도 이미 너무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 대북 리스크 포함해서 어지간한 악재는 오히려 그 시장이나 개별 종목단의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죠. 자, 시장이 일단은 그 선제 조건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개별 기업도 조금 뭔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상식선인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생뚱맞지만 대북 리스크를 스몰캡 팀장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당황하셨죠?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워낙 그 김상표 팀장이 잘들 보시고 또 MC넥스 좀 이따 보면 얘기 나누겠지만 커버리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MC넥스 주가 상승도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자, 작년과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했지만 지난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오랜만에 조금 바뀌었고 오늘도 뭐 지금 장은 마감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연장되고 있고 산타클로스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살아있는지 산타는 살아있습니까? 12월 달 산타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렵다고 하죠. 앞으로 이제 시장을 전망해 봤을 때는 작년 올해 안 좋았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 좋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은 나이브한 접근도 꽤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2017년 9월 달부터 침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었던 구간에서는 2년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12월이면 2년 3개월이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수출 경기, 특히 반도체나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조금 양호한 그 바닥 탈출 신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주요 기업들이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는 이제 바이오를 제외한 코스닥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2월 달이 좀 잘 넘어간다면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 때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설득력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차분한 외부 변수는 항상 들쭉날쭉 있었지만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상수에 가깝게 이어지는 거고 대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막 짓눌러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예상치 못하게 확 진짜 이렇지만 않는다면은 기업은 다시 릴레이팅 하면서 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T 업종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카테고리, 이런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존재하는 게? 네, 일단 5가지 정도 주요 카테고리를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수혜가 내년부터는 실적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CS쇼가 이제 1월 달에 또 열릴 텐데. CES. 예, CS쇼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위에 자율주행이 얹혀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친환경 동력차 쪽에 분명히 좀 수혜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봐야겠죠. 5G 통신망 확대가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고주파수 대역까지 확장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올해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로 다뤄볼 주제가 5번째인데요. 마지막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TV 그리고 최근에 분사를 발표한 그 후공정 분야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외주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산타클로스는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네, 뭐 국내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조선시대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고, 산타클로스가 돌아온다면 외국인도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키워드는 IT 내에서는 쭉 이렇게 있지만, 특히 5번째 키워드인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TV, 비메모리 테스팅,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건 기업은 잠시 후에 다시 분야별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 근데 이 수혜주를 언급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은 해외 외주를 많이 이제 전향을 한다. 그래서 피해 기업들이 오히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올해도 IT 모바일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3천만 대가 좀 넘었고 내년에 6천만 대까지도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이렇게 해외 외주를 주는 거 이렇게 확대를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분명히 당연히 수익성 때문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7월 달에 그 휴대폰 업계에서는 ODM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휴대폰 시장인 중국 시장을 잃어버렸던 데서 기인한데요.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략과 점유율 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더 이상 생산 기지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베트남과 인도 중심으로 해서 라인 이전이나 생산 캐파 확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그 EMS 비즈니스를 베트남 2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뿐더러 EMS요? 맞습니다. EMS는 어떤 거를 의미하죠? 예, 거기 외주 생산의 일종인데요. 그 네. 휴대폰 어셈블리를 다른 업체가 대신 해주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어셈블리지 조립을. 맞습니다. 네, 이 인간공이잖아요. 사실 사람 손이 맞습니다. 자동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 손이 아직도 많이 가는 부분이야 공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ODM 같은 경우에는 저가 스마트폰 뭐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이 안 되는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ODM을 확대할 움직임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지만 네. 결국에 신뢰성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합작 개발 방식, 그러니까 JDM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가장 그 좋은 퀄리티의 부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직접 생산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업체가 외주 생산을 해줄 때 전반적인 원가 구조 개선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재고를 감지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관련돼서는 외주 확대 움직임은 분명히 이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TV입니다. TV 쪽은 삼성전자가 생산 기지가 글로벌에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주요 생산 기지 역시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래서 올해 QLED TV 8K 그 화질을 달고 상당히 LG의 OLED TV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성비를 앞세운 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홀수적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제 그 출하량 확대 움직임 속에서 보급형 TV는 어떻게 할 것인가? LED TV죠. 일반적인 LED TV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을 하던 방식에서 외부로 라인을 끄집어내야 전반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역시 TV 부분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비메모리 테스팅과 이제 비메모리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 분사 기업을 이제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캐펙스가 많이 들고 삼성전자가 고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비메모리 테스팅 분야나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내용이.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삼성도 스마트폰의 기종이 시리즈가 다양하잖아요. 프리미엄급이 이제 S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약간 미들급이 A 시리즈, J 시리즈, M 시리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M 시리즈는 뭐 인도 이쪽에 또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급 제외하고 밑에 미들과 이제 하단급은 주로 이제 외주를 통해 가지고 많이 생산성을 높이고 프리미엄급은 국내 업체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밀어주고 막. 맞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이 프리미엄급에 접촉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오늘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네. 맞죠? 네. 더군다나 내년부터 주목해 봐야 될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5G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개화를 한다는 그렇죠. 점이고요. 대수 기준으로는 조사 업체마다 전망치가 다르지만 대략 1.9억대에서 2억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서 14%에서 15% 정도는 5G 스마트폰으로 바뀔 것이다. 더군다나 휴대폰 OEM 중에서 1, 2, 3위 업체인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이 동시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5G를 급격하게 비중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은 상당한 성장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G는 뭐 고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뭐 이러는데 좋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가봐야 되겠죠. 저런 카테고리를 쭉 나눠봤는데 그렇다면은 될 만한 기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볼까요? 휴대폰, TV, 비메모리 테스팅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그럼 종목단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와 연관돼서 수혜주를 3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MC넥스, 한솔테크닉스, 그리고 테스나 이 3개 업체인데요. MC넥스, 한솔테크닉스, 테스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MC넥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MC넥스 오늘 시가총액이 5,800억 단으로 가고 있네요. 네. 내년도에는 그 대표가 출연한 1조를 조심스럽지만 뭐 기대하고 계시다는데 실적이 실제 그림 막 뒷받침되는 거 보면은 황망한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는 이미 누적 매출액이 1조를 훌쩍 넘어섰고요. 매출은. 예. 네. 올해 대략 1.3조에 한 영업이익 1,100억 정도로 제가 최근 보고서에 추정을 했는데요. 네. 무난하게 이제 달성이 예상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펼쳐질 그림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트리플 쿼드러플 모듈까지 탑재된 스마트폰이 내년 상반기 때 대거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쿼드러플이라면 이제 뒷면 후면 카메라가 4개인가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전면이나 후면 역시 초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판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보다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MC넥스는 지문인식 측면에서 최근에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전면에 그러면은 이 터치 버튼들이 다 없어지고 디스플레이에 그런 광학 기술이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가? 모듈? 아무래도 초음파식 지문인식 모듈이 비싸기도 하지만 최근에 네. 보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 보안 이슈.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저렴하고 확장성이 용이한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을 대거 탑재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MC넥스가 광학식 지문인식 모듈 역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어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고정비 속에서 원가 구조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 원가 구조상으로 보면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미 작년에 삼성전자로부터 일부 라인을 이관을 받았고요. 특히 어셈블리에 있어서도 카메라 모듈 조립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전자나 전기가 거의 대부분 프리미엄 후면 모델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후면 모듈까지도 MC넥스 같은 업체들이 초반부터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수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자율주행 솔루션이 에이다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 회사인데요. 4년간 매출 정체 속에서 적자였지만 네. 내년도부터는
판가 상승과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베트남 공장 이전 수혜와 맞물려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센싱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같은 주요 아다스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도 양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워낙 이제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일어났지만 그렇죠. 내년도 상반기 때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순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이제는 차량용 전장 쪽으로 점프업을 하고 있고 변신을 하고 있는 MC넥스. 상당히 원탑으로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상황에서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아까 뭐였죠? 한솔테크닉스? 맞습니다. 뭡니까? 한솔테크닉스 삼성전자의 유일한 EMS 업체입니다. EMS는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주 생산, 외주 생산, 방식 외주 중에 위탁 하나고요. 생산. 네,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낮은 고정비 속에 그 조립을 대신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 400만 대의 그 조립 공장이 삼성전자 이 공장 부지 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휴대폰 사업으로부터 안정적인 마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TV 관련해서도 TV용 후면단에 있는 파워 모듈 올해 상당히 가파르게 매출을 신장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태국 공장에서 증설을 하고 있을 뿐더러 LCM 모듈 그러니까 LCD에 백라이트 유닛을 합쳐놓은 건데요. 거기다가 파워 모듈을 붙이면 그냥 TV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K QLED, OLED? QLED가 아니라? 네, QLED TV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향후 뭐 QD OLED TV 쪽으로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 네. 일단 TV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솔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약간은 이제 그 뭐 부가가치가 낮은 TV 품목에 대해서 외주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좀 만들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LCM 모듈을 하게 되면 뭐 TV 파워 모듈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EMS 사업과 TV 쪽에 외주 확대 수혜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스나도 바로 가보죠. 예, 테스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팅 업체고요. AP나 이미지 센서 그리고 RF 칩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외주 테스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후공정단으로 웨이퍼를 그 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또 워낙 대규모의 투자를 적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품목 확대 그리고 외주 비중 증가의 최대 수혜주가 중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겠습니다. 더 가셔야 되겠어요. 자, 앞서 그 한솔테크닉스 제가 너무 빨리 넘겼는데 8K 이게 QLED죠? 맞습니다. OLED로 자막이 잘못 조금 나갔는데 네. 삼성은 이 OLED하고 QLED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8K QLED 8K라는 것은 이제 화소나 이제 해상도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해상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사람의 눈이 자꾸 노안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8K QLED TV 중심으로 TV용 파워 모듈 부분의 고속성장 한솔 테크닉스 요것만 이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OLED TV냐 그 삼성전자의 QLED TV냐 똑같이 8K인데 화질 논란도 양사간에 있었죠. 그렇죠. 네.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소비자들의 눈이 못 따라갈 정도로 화질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 높은 하이엔드 TV가 올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OLED TV도 점차 이제 그 대중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가격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TV 시장은 상당히 볼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또 일본의 물론 논란은 많습니다만 동경 올림픽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 TV 교체 수요도 또 다가오죠. 맞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선수의 주말에 그 골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앞으로 한 100년사의 길이 담을 네. 만한 골일 것 대단한 같습니다. 골이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투명한 화질로 볼 수 있다면은 아주 생동감이 넘칠 건데, 자, TV 시장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이벤트도 말씀하셨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제품 믹스 변화를 꾀하면서 미래형 TV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QD, OLED TV에 대해서도 서플라이 체인이 구체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원가 구조나 제조 공정상의 그 구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마이크로 LED TV 같은 마이크로 경우에도 LED. 네, 충분히 시장성이나 그 적용 분야를 찾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한 4천만 대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전자의 TV는 체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TV 관련된 협력사들이 상당히 좀 과점 형태로 내년도부터는 수혜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돌발로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원고에 없는 거를 이제 제도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에 이제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상당히 실례인 건 압니다만. 아닙니다. 네, 마이크로 LED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리스트업이 정리는 안 됐잖아요. 뭐 맞습니다. 커버리지 게시하시는 것도 정식으로는 뭐 네. 제가 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만 대충 네네. 이제 감만 좀 아실 수 있게 관련주? 아무래도 그 LED 관련해서 인곳이나 웨이퍼를 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LED 업황 부진과 인곳 가격의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이제 고통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솔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가져갈 만한 회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LED 인곳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수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하게 또 여쭤봤더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표 스몰캡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